네,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길이 참 힘겹습니다. 이 투자자문사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지금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9월 중에 뭐 한 차례 큰 조정이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기회다. 네. 그때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대표님도? 사실 뭐 저는 큰 급락은 저는 뭐 사실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때 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9월 말까지 3분기 내내는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네, 뭐 3,050부터 3,250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의견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장기 모멘텀은 확실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뭐 정부의 어떤 5개 혁신 성장 산업이라든지 한국은행 통화 완화 정책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장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7월 중순위에 나온 게 단기 변동성들이 되게 많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뭐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또 우리가 수능해야 되는 또 이제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반도체 품목별 관세 아직도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상법 3차 개정이죠. 3차 개정 들어갑니다. 예. 그다음에 추가 세제 개편안. 왜냐하면 이번 정부는 한 번에 끝나질 않아요. 계속합니다. 이걸. 네. 그다음에 한국은행 통화 완화 정책도 이제 빨리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금융시장 디레버리징까지 이벤트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들 때문에 계속 아마 시장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대신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감소하면서 아마 이제 9월 달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밀어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지금 계속 시장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적응하는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무너지거나 할 만한 요인은 없다. 지금 그렇죠. 현재로서는. 네. 내부적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9월에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네. 이 이슈 때문에 오늘 지금 뭐 증권, 금융주 뭐 전반적으로 지주사들도 막 종목이 끌어올라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뭐 법안의 통과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내용을 잠깐 한번 뜯어보시면은 일단 신규 매수한 자사주는 뭐 6개월이라든지 그 바로 이제 소각을 해야 되고요. 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 자사주들은 아마 이제 6개월에서 1년 내에 소각하는 이런 방안이 이제 가장 크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사실 이 내용은 자사주를 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그 매입하면 바로 소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내는 이제 그걸 안 하고 기존에 이제 악습을 좀 활용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배당을 축소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순환 출자 구조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그렇죠. 교환 위급할 때 그렇죠. 네, 썼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악습의 고리를 끊어준다는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뭐 지주사, 금융주 다 달려들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일단 자사주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PBR이 좀 낮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셀트리온이라든지 유한양행 같은 경우 자사주 비율이 한 10%는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이미 이제 PBR이 2.3배라든지 4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쪽 회사들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 이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적고요. 반면에 뭐 부국증권이라든지 영풍, 뭐 효성이라든지 신영증권 이런 데는 자사주 비중이 20에서 40%가 되는데 PBR이 지금 0.5배에서 0.7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투자는 당장 오늘 한우만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종목들이 최소한 PBR이 2배까지 갈 때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그 2배가 가려고 그러면은 사실 자사주 소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도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종목들이 이제 계속 관찰을 하면서 PBR이 2배 넘어갈 때까지는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투자와 이제 수익 실현을 반복하는 그런 구조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존 자사주를 소각하는데 뭐 1년 안에 다 소각이 된다 그러면 그게 이번에 한 방에 몰아치는 수혜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재인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또 이제 새로 이제 그렇다면 새로 이제 안 사거든요. 네. 그리고 1년 안에 한다고 해서 바로 이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고요. 1년 동안 들고 있다가 마지막 1년 안에 이제 마지막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냥 당장에 이 효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려면 그 효과가 나타나면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지켜봐야 된다. 효과가 어디서 나타날 걸로 보세요? 지금 뭐 배당.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뭐 은행 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가 이 자사주 소각하면은 유통 물량이 줄어들거든요. 예,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서 소액 주주들의 어떤
투자 비중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배당률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이제 뭐랄까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제 배당률을 높여주는 부분은 결국 PBR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면은 PBR이 끌어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PBR이 뭐 낮다고 그래서 계속 PBR이 낮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이 회사가 다른 역할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표님 이게 우리 기업들한테 펀더멘털이 좋은 건 맞습니까? 이 보통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좀 기업이 투자하고 남는 걸 가지고 보통 주주환원을 하는데 네네. 투자할 때는 못 찾은 돈이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남아있는 돈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한양이라든지 셀트리온 같이 이미 주주 환원 정책들이 견고하게 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미 PBR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종목들은 당장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피하시고 그러니까 PBR이 낮은 종목들은 악습 쪽으로 사실은 조금 더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그걸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되는 그런 모습 또는 배당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좀 PBR을 중심으로 네.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오늘 이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계속 좀 들썩이는 모습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이 집중 투표제 2차 상법 개정에서요. 이게 현대차 뭐 이사 선임에 현대모비스가 행사할 수 있는 그 지배력 영향력이 좀 줄어들 걸로 보인다. 네네. 뭐 지배구조 개편을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네. 좀 빠르게 좀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이게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시나리오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지배구조 개선을 당장 눈앞에서 보이듯이 그냥 처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기대감이고요. 이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 이제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일주당 선임 이사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특정 후보한테 표를 몰아주면은 사실 대주주가 원하지 않는 이제 다른 분야 소액주주를 대변한 이사들도 이제 선임이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랬을 경우에 사실 이제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그룹의 순환 출자 그 악습을 좀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가 현대모비스 지분을 17%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는 또 현대차 지분을 21%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순환 출자 구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집중 투표제를 했을 경우에 이제 어제 그저께 나온 이제 리포트죠. 유지용 이제 다올 투자증권 연구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큰 놈이 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오너들이 각 회사별 자기의 지분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같이 지분을 적게 갖고 있는데 다른 회사를 통해서 내 우후 지분을 높이는 그런 방법은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정의선 회장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죠. 뭐 저기 로보틱스 주식이라든 이런 걸 갖고 개인 지분을 그렇죠. 늘리는군요. 예, 그렇게 해서 기아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뭐 수합 가능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결국은 현대모비스라든지 아니면은 기아차의 지분도 더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선순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당장 이것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뭐 올라간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기아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런 선순환 구조 때문에 부품의 공급을 사실 현대모비스에 다 의존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모나 형태로 이제 30% 남아서 이제 더 회사를 이제 채용할 수 있고 부품사들도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OEM 방식으로 고객을 다변할 수 있어요. 지금 현대차만 주는 게 아니라 GM, 포드도 이제 뭐 공급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업을 해도 각각 회사가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연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나중에 지배구조가 좀 개선이 되면서 그 기업들의 비즈니스 역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용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회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거지 이거 당장 뭐 끊는다고 그래갖고 네. 현대차가 갑자기 뭐 글로벌 1위로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기대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 로봇계가 아메리카 갓 탤런트 나와가지고 백덤블링을 3번 연속 성공했다고 오늘 소식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건 아닐 거예요. 뭐 젠슨왕이 또 오늘 현대차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이 블랙엘 서버 관련해서 주요 고객사 블랙엘 플랫폼에 현대차를 언급을 했는데 그럼 말씀하신 그 대표님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현대차 그룹 여러 계열사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앞에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이제 집중 투표제 이런 문제를 이제 갖고 본다면은 일단은 지금 현대차에 약간 뭐랄까 종속돼 있는 현대모비스라든지 기아차가 독립을 하면서 아마 나름대로 역량을 좀 키우지 않을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것보다 부품을 너무 잘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차에 좀 묶여 있기 때문에 고객 다변화라든지 서비스질 향상이라든지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높여질 수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해외 진출을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현대모비스와 기아가 우선적으로 좀 이런 출자 구조에서 좀 혜택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마침 어제 이제 인베스터데이 현대모비스가 가졌는데 반도체하고 로보틱스 분야로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비즈니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현대차 공장 자체가 움직이려면은 결국은 지금은 앞으로 이제 자동화기 때문에 로보틱스는 당연히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든 대부분 자동차에 들어간 반도체 수량이 과거 지금 5년 전에 비해서 한 5배가 늘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AI를 이제 계속 인공지능을 지금 자동차에 지금 인베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애틀란티스 이제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이제 결국 이제 상장을 하겠죠. 예, 상장하고 나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현대차라든지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여전히 AI 버블론이 해소가 됐다. 근데 데이터 센터 매출은 왜 전망치에 못 미치고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네. 9월 이후에 좀 AI 반도체 섹터 어떻게 좀 재편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저는 되게 좋게 재편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반도체 버블론이 사실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어요. 일부만 해소가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 보면은 나쁜 수치는 없어요. 매출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53%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해서 49%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마이너스 0.1%인가 이 정도 줄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그동안 우려했던 중국발 매출이라는 거죠. 원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발 매출이 과거에 한 15% 정도를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매출이 저 정도 나왔다는 것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 매출이 좀 부족했지만은 60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를 또 했고요. 거기다가 3분기 실적은 54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 기대치가 534억 달러인데 540억 달러 상향 조정하면서 중요한 것은 H20과 같은 중국발 매출은 다 빼고서나 지금 상향 조정을 해버렸거든요. 이렇다고 보면은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지금 상향 조정까지 했을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죠. AI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에서 반도체 어떤 공급이라든지 수요가 사실 지금 부족하다 아니면 남아 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아니다라는 게 눈에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봤던 데가 죄송합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노우플레이크까지 이제 AI 업체를 같이 봤는데 예. 두 회사 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한 30% 넘게 증가를 했어요. 팔란티어는 거의 50%가 증가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차별화죠. 누구는 이제 거품론에 대해서 너무 차별화가 심화돼 있다. 잘하는 데는 완전히 이제 빅테크 쪽이고 못하는 쪽은 진짜 적자가 지금 5년, 6년 쌓이고 있고. 근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기업 1등인데 네. 돈을 벌고 있지만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심하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했죠. 예. 포드 PR이 지금 200배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거품론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 이제 그게 거품론이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포드 PR이 지금 약 한 100배 정도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 중이기 때문에 100배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1년에 30에서 40%가 증가한다라고 보면은 이게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매출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차별적으로 프라이어티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들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일단은
경우에는 제외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차별화 단계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제 샘 울트먼도 네. AI 거품론을 이제 그런 기업 간의 차별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AI 거품론을 이제 기업 간 차별화를 보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뭐 걱정할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 버는 회사들로 이제 집중을 해봐야 되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